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자, 오늘은 이슈 체크. 자, 미중 무역 분쟁 이제 장기화되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이제 장기화되냐, 이건 제목을 잘못 뽑은 것 같아요. 파국으로 치닫나, 뭐 요런 이제 뭐 중국 망하나, 뭐 요런 내용으로 제목을 뽑으려고 그랬는데 이건 이제 잘못 뽑은 것 같고, 2019년도 8월 26일 월요일날 제작했던 영상이고요. 중국의 반격. 자, 요 부분이 이제 무엇을 얘기를 하냐, 요걸 좀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3천억 불에 대한 뭐 관세 부과를 하겠다. 그래갖고 5%인가? 뭐 10%인가? 뭐 이거 부과를 하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중국에서 시진핑이 이제 또 그러면 이제 750억 뭐 5% 관세 부과를 하고, 미동산물 중에 대두 뭐 5%, 뭐 원유 5%인가 10%인가 뭐 이렇게 관세를 또 부과를 하겠다 하니까, 트럼프가 갑자기 트위터로 노발대발하면서 자 5% 지금 관세에 있었던 거에 5%를 추가 부과를 하겠다 뭐 이렇게 막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어저께 월요일날 보면은 코스닥이 이제 4% 폭락하고 미증시도 폭락하고 그러면서, 아 이거는 이제 답이 없다 라고 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가 시진핑이랑 통화를 했다, 중국이랑 통화를 했다, 중국은 협상을 매우 원하고 있다, 중국의 일자리가 얼마가 사라졌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되도 않는 소리를 막 하니까, 또 이제 중국에서 뭐 통화했다 그런 내용들은 모르겠다, 확인되지 않는다 뭐 이러면서 이제 발뺌을 했어요. 일단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은 좀 이 트럼프라는 인물이 처음에는 그랬어요. 이거 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가다가 이제 사람들이 천재다, 천재설이 이제 막 돌기 시작했죠. 지금은 이제 미치광이 소리를 듣고 있어요. 하도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가 지금 거의 양치기 소년이 된 것 같아요. 양치기 소년이 이제 늑대가 나타나서 양 잡아먹었다가 뻥카 치니까 사람들이 막 달려와서 도와주려고 그러다가 한 2번 뻥카를 치니까 사람들이 당했어요. 그러다 이제 세 번째 이제 진짜 늑대가 나타나서 막 외쳤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쌩까는 거죠. 지금 거의 요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파워를 가진 미국 대통령이 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신뢰를 못 준다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좀 리스크 요인, 그러니까 이제 뭐 매크로 불확실성을 키우는 그런 요인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사실 무슨 뭐 예측하는 게 무의미한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이게 뭐 파국으로 가든지 미국이랑 중국이랑 교역을 끊어버리든지 뭐 스몰딜이 나오든지 어떻게든지 결론이 나올 텐데, 이 결론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는 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예 그냥 파국으로 치닫는다 그러면 전 세계가 이제 쭉 미끄러진다 그래도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또 합심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기 힘들다 보면, 야 그래 알았어 뭐 이렇게 서로 의견을 맞춰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보면 이제 중국은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는데, 미국은 견조하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결론이 조만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스몰딜이든 어쨌든 요 부분들은 이제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뭐 10년이고 20년이고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은 이제 어떻게든지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미국도 이제 슬슬 기업들 이익이라든가 자국의 이제 피해 부분들이 입혀지는 초입 구간에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같이 피해를 보면서 계속 이렇게 쌈박질을 하기에는 서로 좋을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더 흐르면 중국은 결국은 이제 미국에 줄 수 있는 게 없어집니다. 지금 중국이 보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한 3년 정도는 재정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기간 동안 끌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무역 분쟁을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서로 관세 뭐 이렇게 심하게 때리고 교역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걸 이렇게 끌고 가면 전 세계적으로 뭐 이제 금융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이거를 이제 봉합을 할 거냐, 어떻게든지 싸우더라도, 예를 들어서 서로 이제 뭐 이권 다툼을 하더라도 무언가 불확실성들을 어느 정도 제거해 놓고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다 죽여놓고 그렇게 계속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2년 3년 이렇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더 심화돼서 그러니까 더 심각해지고 더 심각해져서 이런 부분들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싸울라 그래도 어느 정도 봉합을 해야 된단 말이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제 결론이 나오는 구간이 9월에서 10월쯤에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봐야 되겠죠. 도대체 이제 중국과 미국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쌈박질을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뭐 패권 전쟁이다, 패권 다툼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뭐 있냐면, 자,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과거에 보면, 기축통화를 이제 100년을 갖고 왔다 그럽니다. 전 세계에서 글로벌 초강국의 지위를 이제 100년을 가져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 이제 100년을 가져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이 지금 이제 100년이 오고 있는 거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지금 보면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 정도에 있는 게 지금 중국의 포지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라든가 무슨 지금 5G도 그렇죠. 지금 하웨이 같은 경우 보면 5G 뭐 특허권 제일 많이 갖고 있고, AI 인재 뭐 그러니까 인공지능 이쪽 부분에 대한 인재도 중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많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넓은 영토와 전 세계 인구의 뭐 4분의 1에 달하는 그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죠. 자, 이 패권국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시점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리스크 요인들이 오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투자 대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보면 중국은 지금 이제 경제 개방을 굉장히 좀 빠르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뭐고 하면 이제 미국이 잃어버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이제 자기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그런 구간에서 좀 트럼프의 공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트럼프가 생각하는 건 딱 간단하죠. 다른 나라들은 다 치우고 미국만 잘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 세계에서 이제 보면 미국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이제 왕따가 되겠죠.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들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공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훼손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장단기 금리가 뭐 역전도 하고, 그리고 전 세계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입장을 보면 이제 미국도 지금 타격을 입는 구간에 돌입했다. 미중 무역 분쟁 이것만 보면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초강세 압박을 하는데 이 이유가 뭐냐를 보니까 트럼프 지지율이 지금 이제 40% 이하로 곤두박질을 치고 있어요. 뭐 37% 막 이렇게까지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재선이 불확실성한 거, 이제 불확실한 거죠. 근데 트럼프가 재선을 실패를 하면 이제 바이든인가 이 인물이 지금 뭐 1등인 것 같은데 1번 말인 것 같은데 이게 민주당이죠. 민주당 쪽인 것 같은데 뭐 바이든이 이게 대선 후보 중에 미 대선 후보 중에 바이든이 친중파라 그래요 또. 그러다 보니까 내 임기 안에서 어떻게든지 결론을 지어놓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초강세 압박을 하면서 협상을 끌어내려는 게 아닌가. 요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전망이 우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재정 여력이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3년은 버틸 수 있다. 그러면 이 3년 안에 물론 이게 3년 만에 만약에 중국이 망가진다. 재정 여력을 다 쓰고 뭐하고 해서 망가진다. 그러면 미국도 이제 중국에다 바라갈 게 없어요. 이건 진짜 뭐 혼돈의 극치가 되겠죠. 1930년대인가 있었던 뭐 이제 진짜 대공황이 전 세계에 다시 이제 내려앉는 결과가 되겠죠. 요렇게 만약에 진짜로 장기화돼 버리고 뭐하고 한다 그러면. 근데 이럴 확률이 얼마나 될까를 놓고 보면 그런 확률은 크진 않다고 보고 있고, 자, 몇 년은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자, 트럼프 재선까지 해봐야 어차피 1년 남았단 말이에요. 이제 1년 버티자 라고 생각을 바꿔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최근에 보면 협상을 처음에는 미국이 막 털었어요. 협상을 딱 하면 자 1라운드에서 자 미국이 털었어요. 중국이 이거 주겠다니까 이거 줄게. 안 돼. 더 내놔.
자, 또 이거 줄게. 안 돼, 더 내놔. 요렇게 했단 말이야, 1라운드에서는. 그러니까 협상을 최대한 많이 받아내라고 그랬겠죠. 자, 2라운드에서는 그거 다 줘갖고는 필요가 없다. 이제 중국이 틀고 있어요. 이제 뭐 양보해서 하자 그러니까 이제 자꾸 미국은 더 내놓으라 그러니까 야, 이렇게 해갖고는 답도 없겠다. 뭐 협상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협상을 할 생각이 없구나, 미국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중국은.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5월달에 19년도 5월달에 협상을 틀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요런 구간이 이제 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제 생각은 요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트럼프보다는 친중 성향이 강한 이제 바이든이랑 협상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겠다. 그래갖고 이걸 보니까 지지율 작살나고 있구나. 내가 바이든만 좀 도와주면 되겠네 하면서 때리기 시작하는 게 대두와 지금 원유, 트럼프의 이제 지지층, 또 이제 자동차, 요걸 이제 중국에서 때리기 시작하는 거죠. 트럼프가 또 얘기를 합니다. 중국으로 다 돌아와라. 미국 기업들은 이제 중국 버려. 미국으로 다 돌아와. 얘기를 하니까 중국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 자동차 니네 다 미국 가봐. 미국 가서 니네 자동차 만들어서 중국에 팔 수 있을 것 같냐? 니네들 나가면 다른 애들 들어올 거고, 유럽이든 뭐 한국이든 일본이든 들어오면 걔네들이 니네 자리 차지하고 미국 니네 자동차 산업은 작살날 거야. 뭐 요런 식인 거예요. 자, 미국에서 비싼 인건비 가지고 자동차 만들어서 중국에다 팔아갖고 답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더 비싸게 만들어갖고 더 싸게 팔면 이게 답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건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를 저는 이제 트럼프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국으로 전부 다 들어와라? 그래서 어디다 팔아먹을 건데? 미국에서 다 사줄 건가? 한 사람당 뭐 자동차를 20대, 10대씩 타고 다니면서 미국 자동차 회사가 만드는 걸 미국에서 다 사줄 수가 있나? 안 된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따져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상한 흐름으로 이제 자존심 싸움으로 지금은 접어들고 있다. 전 세계 이제 서민들을 이제 담보로 시진핑과 트럼프라는 두 마리의 용이 죽방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미 무역 흑자에 대한 이득은 이제 대부분 훼손이 돼 있어요. 더 이상 이제 급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중국은 지금 이제 그동안 이제 미국에서 무역 흑자 보고 뭐하고 해갖고 이득을 보고 있었는데 그 관세 다 뚫게 맞아갖고 이제 뭐 이미 다 훼손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이제 지금부터는 같이 손해를 보는 구간이니까 중국도 이렇게 이럴 바에는 버티자로 돌아선 거죠.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미국이 뭐라 그럴까? 달래야죠. 중국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협상을 원한다. 근데 미국은 계속 강대강으로 가니까 어때요? 계속 더 달라 하니까 중국이 이 더러운 놈들 하면서 틀었단 말이에요. 5월달에. 이제는 달래는 수순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들은 대부분 다 들어주겠다 그랬어요. 이제 문제는 이제 양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중국이 이제 뭐라 그래야 돼? 내정 간섭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쉽게 말하면 법을 바꿔라. 이제 교역 이제 FTA가 막 이루어지고 뭐하고 하면 그 나라에 대한 법을 바꾸는 부분들은 안 되고 그냥 약속으로 해가지고 그런 효력이 생길 수 있도록 정부에서 통제를 해가는 그런 시점에서 대부분 다 이제 협상을 하는데, 이제 법 자체를 바꾸라고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 부분에서 중국에서 이제 5월에 협상을 튼 거라는 게 여태까지 이제 보도 내용인 걸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바꿔주면 그냥 5월달에 이미 만들어져 있던 거 도장만 찍어버리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협상이 어떻게든지 스몰 딜이라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기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버텨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그럼 증시 흐름은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들을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인 관점을 보면 9월, 10월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해소 국면이 필요할 것 같고, 이게 좋은 쪽으로 가든 나쁜 쪽으로 가든,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은 이제 제쳐두고 이제 그거는 이제 거의 끝물인 것 같고요. 자, 일본 문제가 있겠죠. 일본이랑 문제도 그래요. 한국에서 이제 뭐 약속을 어겼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중국에서 얘기를 하는데,
정부에서 이게 국민 공감대가 이미 굉장히 이거를 양보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간단합니다. 정부에서. 국제법에 맡기자. 그래갖고, 제3국들이 이제 보고, 예를 들어서 요 부분들이 협상을 이제 파기했다던가 요 부분들에 대해서 일본 편을 들어준다 그러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자 박근혜 정부에서 한 거니까 위안부 합의고 뭐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명분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일본 니네는 요런 식으로 요렇게 해결이 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강대강으로 가서 끝까지 부딪히면 이것도 이제 일본이나 한국이나 똑같은 거죠. 미중무역 분쟁이나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언젠가는 이제 타결이 될 건데 그 감정만 긁어갖고 서로 피해보는 상황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가기가 쉽지가 않죠. 이거 그동안에 있었던 협상을 우리가 틀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오히려 국민들한테 돌팔매질을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3자한테 맡기고 그 부분들은 그렇게 하는 대신에 거기에서 이제 국제법으로 재판을 하는 대신에 니네가 양보할 카드가 뭐가 있냐. 그래서 화이트리스트 이제 재검토한다든가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루뭉실하게 풀어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모르죠. 자, 문정부가 여태까지 실망을 굉장히 많이 시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또 지금 미국이 막 요구하고 있는 게 있죠.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이니 어쩌니. 이거 만약에 받아들이면 진짜 작살날 것 같아요. 이거 단기적으로. 중국에서 또 보복이 있겠죠. 그래서 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또 봐야 될 것 같고 10월 달에 있는 거는 이제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가 있죠. 일단은 지금 갑자기 또 이제 약간 긍정적인 스탠스로 가고 있는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한 10월 말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악재 요인이 있고 또 홍콩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어떻게든 해결이 될 텐데 이게 최악으로 가든지 최악으로 가갖고 뭔가 리스크가 진짜 와버리든지 아니면 완만하게 해소가 되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과정이 9월 10월쯤에는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증시는 움직일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뭔가 좋은 이야기 나오면 어떻게 될까? 증시는 그냥 쑥 올라갔다가 또 안 좋은 얘기 나오면 쑥 꺼졌다가 요걸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거를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는 건 견디고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면 이제 반등이 어느 정도 왔다고 생각하면 현금을 조금만 만들고 저는 우리가 이제 근거로 보는 거는 가치에 기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코스피 2400 이하에서는 코스피 2400 이하에서는 현금을 많이 만드는 게 오히려 리스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에서 10% 정도 만들어 볼 수 있는 구간들이 많이 올라가면 단기적으로 반등이 많이 나오면 요 정도의 현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리스크 요인이 만들어져서 빠진다 그러면 견뎌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투자를 계속 해갈라 그러면 안 좋은 쪽으로 리스크가 나오더라도 견뎌야 되는 구간이 있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투자를 우리가 진행을 할 때 가장 기준으로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이건 가치예요. 시장 가치와 기업 가치. 시장 가치와 기업 가치가 싸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에서는 저는 빠지는 건 견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큰 기회를 저는 개인적으로 다 놓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장기적인 관점을 우리가 보면 전 세계 성장성이 둔화되는 가장 큰 요인은 자 부채 부분입니다. 이 부채인데 이제 미국은 이제 국가 부채가 많아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복지 확대하고 뭐하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기업 부채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은 도대체 뭐가 문제냐? 가계 부채가 문제라는 거죠. 부동산만 아니면 돼요. 장기적으로 부채가 터질 건데 부동산에 터질 거라는 거죠. 가계 부채의 70% 이상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으로 터질 거라는 거예요. 기업들이나 이런 경우는 거의 자산 건전성이 전 세계에서 거의 탑 오브 탑입니다. 탑 수준에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그 재무 건전성이 그렇게 좋으니까 우리나라가 IMF를 겪으면서 기업들이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놨다는 거죠. 물론 부동산이 무너지고 하면서 중소기업들, 자금 여력이 많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같이 망하겠죠. 전 세계 부채가 터질 때 한꺼번에 터질 것 같거든요. 어떤 한 군데만 터지는 게, 근데 한국은 가계부채가 터지고 중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기업부채가 터지겠죠. IMF, 우리 한국이 IMF 때 기업부채가 터졌던 것처럼 중국도 기업부채가 터지겠죠. 그럼 미국이나 유럽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국가부채가 터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가장 리스크가 있는 데는 어딜까요? 저는 여기라고 생각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리스크 있는 데는 장기적으로 미국하고 유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유럽, 일본까지. 전 세계에서 부채 1등이 일본이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리스크한 나라들을 3개만 꼽아보라 그러면, 유럽은 솔직히 내가 이거 자세히 잘 모르겠고, 유럽하고 미국하고 일본이 전 세계에서, 가장 리스크한 국가가 아닌가.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은, 기업에 대한 부분, 한국은, 이제 가계부채에 대한 부분. 근데 이제 서민들을 중점으로 생각해보면 어때요? 한국이 리스크가 굉장히 크겠죠. 근데 이제 기업이나 있는 자들은 오히려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는 요런 구간들이 만들 수가 있을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한 달 후에는 지수가 지금보다 더 빠질지 또 올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외적인 변수가 많아서 모르겠어요. 근데 전 2년 후에는 지금보다 무조건 높은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진짜 IMF가 온다 그래도 저는 2년 후에는 지금 자리보다 높은 자리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자리에서 한국이 다시 IMF 때의 전체를 두들겨 맞는다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터지는 거는 가계부채로 터질 거기 때문에 2년 후에는 무조건 지금 자리보다 높은 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건전성은 최상이다. 우리는 주식시장은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끌어갈 만한 근거가 만들어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2년 후엔 어찌 될까? 이걸 이제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비쌀 때예요. 2007년도에는 자 70조 벌 때고, 2008년도에는 이제 전 세계 이제 미국이 작살나면서 전 세계 뭐가 꺾이면서 40조를 벌 때예요. 자, 요 구간에서는 이제 100조를 벌 때고, 100조를 벌 때 2000포인트입니다. 계산하기가 되게 쉽죠. 자, 100조 곱하기 20 하면 돼요. 그럼 2000포인트예요. 그러면 이때가 130조를 벌 때고, 130조 곱하기 20 하면 어때요? 자, 2600이죠. 135조를 벌 때니까 원래 2700까지 갔어야 되는데 적정가치 구간에서 많이 못 올라가고 이제 2600에서 무너진 거고, 그럼 지금의 적정가치는 어디냐? 지금 이제 보면 120조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20조 나온다 그러면 적정가치가 어디예요? 자, 곱하기 20 하면 2400이란 말이에요. 자, 2400포인트 있어야 되는데 지금 1900포인트 있어요. 그럼 몇 프로 싸요? 1900포인트에서 2400까지 올라가면 몇 프로가 올라가는 거예요? 20%에서 25%잖아요. 자, 우리가 가치 측면으로만 봐도 요만큼은 올라가야 된다는 거지. 지금 1분기, 2분기에 58조 정도 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자, 반도체가 3분기 바닥을 잡아요. 3분기, 4분기에는 어떻게 될까요? 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을 보자고. 지금 환율이 어때요? 환율이 이점이 되게 있어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는 일본이랑 경쟁을 하는데 일본은 환율로 손실을 엄청 보고, 지금 우리나라는 환율로 이점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쪽도 3, 4분기에는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거기다 이런 리스크 요인이 뭔가 해소되는 국면들이 나오고 뭐하고 하면 어닝 서프라이즈도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게 안 나온다 그래도 전 제가 생각했을 때는 62주 이상은 나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3분기, 4분기에. 지금 이제 3분기 중이죠. 7, 8, 9월. 그러면 적정 가치를 놓고 봤을 때 2400포인트까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25% 밑으로 내려와 있는 구간이다. 엄청 싸다는 거죠. 이 구간에 예를 들어 현금을 만들어서 나중에 어떻게 할 건데, 우리가 투자를 1년, 2년, 예를 들어서 3달 할 거다. 그럼 지금 도망가야 되겠지. 근데 투자를 장기적으로 5년 할 거고 10년 할 거예요. 그럼 지금 팔면 가장 싼 구간에 팔게 되는 게 경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008년도에는 52% 맞았고, 지금 이제 코스피는 27%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락폭이 요만큼 나와야 되니까 우리나라 1500포인트 갈 거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소리란 말이에요. 자, 근거는 어때요? 가치로 놓고 봐야 된다는 거죠. 2008년도에 70조인데 버블이 껴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작살이 난 거예요. 70조 걸었으면 1400포인트였어야 되는데 이게 2000포인트까지 갔단 말이야. 이게 뭐 때문에? 펀드 광풍 불어갖고 개미들 돈 여기서 다 물려갖고 작살 난 거죠. 자, 14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까지 빠졌으면 몇 프로 빠졌어요? 자, 20% 빠졌어야 되는데, 자, 지금 어때요? 자, 2600포인트에서, 자, 저평가원에서 빠졌으니까 27% 빠지니까 이때보다 더 싼 거라고. 2400포인트, 1400포인트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2000포인트에 있었기 때문에 하락폭이 52%가 찍힌 거예요. 지금은 버블이 없는 구간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때보다 더 싼 거라고. 요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주식은 가치에 따라서 이제 상승을 했다 하락을 했다 하는데, 가치라는 게 이렇게 이어져서 간다 그러면, 자, 심리적인 걸로 인해서, 심리가 뭘까요? 돈의 움직임이에요. 돈이 움직여서 이렇게 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 가치를 따라간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기준으로 잡아야 될 건 뭐예요? 항상 가치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가치를 무시를 하고 이 심리적인 걸 추종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추종을 해갖고 어떻게 이기냐고. 이길 수가 없다는 거지. 요런 구간이 올 때는 어때요? 절호의 기회잖아, 지나고 보면. 지금이 그런 기회라는 거죠.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의 공포가 극심하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지나고 나면 또 증명해 줄 거라는 거죠.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70%가 빠졌어요. 자, 이번엔 어때요? 42%가 빠졌죠. 이때는 버블이 있었나 보지. 정확하게 이따 코스닥 가치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이오라든가 성장주들이 대부분인데 바이오 가치를 논할 수가 있냐 이거지. 바이오 가치가 얼만데. 자, 바이오 성장률을 연에 몇 프로 줄 수 있는데 지금 대부분 다 적자 기업들인데, 그럼 바이오를 빼놓고 보면 어때요? 지금 저평가예요. 코스닥도 바이오를 빼놓고 보면 저평가라는 거죠. 그럼 바이오를 빼놓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총 상위 10개 중에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중에 여기에서 바이오가 4개가 빠졌습니다. 4개가 이 10개에서 빠졌어요. 요 대신 올라갔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KMW라고. KMW는 지금 시총이 얼마일까요? 2조 정도 돼요. 2조 좀 넘어요. 근데 2년 후 추정치 이익을 보면 2천억 벌어요. 그러면 어때요? KMW는 적정 가치 구간에 와 있다고 보면 돼요. 2년 후의 가치를 지금 이제 땡겨갖고 밸류를 받고 있는 거죠. 2021년도에 가치를 땡겨갖고. 그러면 지금 현재 가치로 놓고 보면 이건 이제 고평가인데, 요런 부분들은 좀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고평가라는 거지. 근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인정을 해줄 수 없는 고평가이기 때문에, 자, 굉장히 코스닥은 왜곡을 많이 만든다. 그래서 시장 가치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시장 가치를 판단할 때는 코스피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요런 부분들이 이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자, 밸류를 놓고 보면 12배를 보통 줍니다. PER을 12배를 주는 이유는 우리나라 평균이 이래요. 자, PER을 12배를 주는 이유는 뭐예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 평균 이제 지수의 가치가 어느 정도 반영을 받고 갔는지를 평가해 보니까 이래요. PER이 12배. 그러니까 12년에 예를 들어 기업들이 평균 12년을 벌어서 그 기업이 가진 돈만큼을 벌 수 있으면 요게 적정 가치다 라고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한국의 이제 뭐 북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 때문에 밸류를 적게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가치에 대한 기준을 잡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그거보다 더 안 좋아질 거다, 좋아질 거다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는 어때요? 성장률이 2%니 이게 뭐 1%로 가니까 이제 큰일 나니 막 떠들고 있잖아요. 그쵸? 성장률이 1% 가면 성장을 안 하는 건가? 성장을 하는 거죠. 그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 기업들, 삼성전자 얼마나 컸어요. 그런 기업들이 시총을 키우고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키우고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익을 기준에 내는 거에서 더 내고 1년에 삼성전자가 1년에 2017년도에는 뭐 40조인가 50조를 벌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뭐 10조 버는 거죠. 10조, 20조 버는 거죠.
지금 보니까 뭐 20조 버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반토막 났잖아. 이게 반토막 나면 이제 우리나라 뭐 경기에 이제 20%를 책임지고 30%를 책임지는 게 삼성전자라 그러니까 이게 반토막 나니까 마이너스 15%가 줄었잖아요. 그쵸? 근데 증시는 어때요? 더 빠졌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나 이제 반도체가 많이 빠졌는데 그거에 비해서 다른 데들은 덜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저평가가 굉장히 지금 확대되어 있는 구간이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래 실적 이제 올해보다 내년에 올해 1, 2분기보다 3, 4분기에 더 좋을 거냐 안 좋을 거냐를 보면 전망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 안 좋아진다 그래도 지금은 너무 싸다. 지금 유지를 한다 그래도 너무 싸다. 요런 근거를 가지고 투자 판단을 하면 지금 구간에서 매도를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 뭐 일본 뭐 어쩌고저쩌고, 홍콩 리스크, 요런 걸로 막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되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두뇌가 마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씩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서 공부를 더 많이 하세요. 공부를 많이 하면 기업의 가치를 믿을 수가 있고 시장 가치를 믿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훼손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기업은 돈을 작년보다 많이 벌고 있는 기업들도, 재작년보다 많이 벌고 있는 기업들도 오히려 주가는 훨씬 낮은 구간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방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의 흐름이랑 이제 연동이 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굉장히 저평가가 진짜 극심하게 만들어지는 기업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 그래서 요게 이제 뭐 최악으로 치닫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저는 지금보다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좋아지는 구간들이 확실하게 만들어질 때까지 지금은 견뎌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투자자들,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모두 다 잘 견디셔서 나중에 이런 이제 뭐 바람이 파도가 지나가면 큰 수익들 많이 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